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천하를 호령할 왕후의 운명을 타고났는데, 신부는 가장 천한 여종이라면 말입니다. 조선 중기 어느 양반가의 사랑채에 긴급히 관상가가 불려왔습니다. 그 집안의 도련님이 장가를 들 예정이었는데 신부 집안의 관상을 살펴달라는 요청이었지요. 관상가는 신부 집안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하게 관상을 보고 있었는데 잠시 물을 가져오라고 시킨 여종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관상가는 물잔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저 여자는 무슨 일이십니까, 선생? 관상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여종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의 관상은 왕후의 관상입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나라의 어머니가 될 상이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여종이 왕후의 관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관상가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40년간 수천 명의 관상을 봐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왕후의 관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마의 귀골, 눈의 위엄, 코의 기세, 입술의 덕,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여종입니다. 어찌 왕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관상을 타고났는데 천한 신분이라면. 관상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의 운명과 땅의 신분이 어긋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엄청난 파란이 일어납니다. 그 여자의 인생은 피로 물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과연 이 여종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관상가의 예언대로 정말로 그녀는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기구하고도 장엄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천한 여종의 탄생.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의 한 양반가였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은 이참판이라 불리는 이경진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조정에서 참판까지 지냈지만 당쟁에 휘말려 벼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낙향한 인물이었지요. 이경진은 겉으로는 청렴한 선비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일하는 노비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여겼고 조금만 잘못해도 가혹하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수십 명의 노비가 있었는데 그중 춘심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춘심은 20살의 젊은 여인으로 얼굴은 그리 예쁘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순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춘심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집 노비인 돌쇠와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노비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춘심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게. 그래서 주인 어른께 우리 혼인을 허락받자. 돌쇠야, 과연 주인 어른께서 허락해 주실까? 허락해 주실 거야. 내가 다른 노비들보다 2배로 일하면 분명. 하지만 그들의 소박한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경진이 술에 취해 노비들이 사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의 눈에 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춘심이라 했던가, 오늘 밤 내 시중을 들어라. 춘심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 어른. 소녀는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춘심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진은 춘심을 붙잡았고 그날 밤 춘심은 억지로 이경진의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심은 망연자실한 채 노비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밤새 춘심을 찾아 헤맸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춘심아, 무슨 일이 있었어? 춘심은 울기만 할 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너를 돌쇠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경진을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노비가 주인에게 대들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춘심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춘심은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주인의 아이지만 어머니는 천한 여종. 이 아이는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야,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춘심은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춘심은 산기가 있어 급히 산파를 불렀습니다. 해산은 어렵지 않았고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오색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집 안의 모든 촛불이 저절로 켜졌다가 꺼졌다 했지요. 산파 할머니는 깜짝 놀라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이 아이, 예사롭지 않아. 이마에 복자 문양 같은 점이 있고 귀가 어깨까지 내려왔어. 이런 관상은 산파는 말을 흐렸습니다. 노비의 딸에게 귀한 관상이 있다고 말하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거라. 춘심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눈빛은 또렷하고 영특해 보였습니다. 내 이름은 다나라고 하마. 다나야, 비록 어미는 천한 여종이지만 너만큼은 꿋꿋하게 자라다오. 하지만 이경진은 아이의 출생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노비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여종 새끼라면 커서 부엌일이나 시키면 되겠군. 이렇게 다나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상 속에는 하늘이 정한 왕후의 운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2장 소녀의 영특함. 다나는 다른 노비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겨우 3살이 되었을 때 다나는 벌써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양반 아이들이 글 공부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저절로 배운 것이지요. 어머니, 이 글자는 하늘 천티엔 자예요. 다나야, 내가 어찌 그걸 아니? 양반 도련님이 글 읽는 걸 봤어요. 춘심은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노비 주제의 글을 안다는 것이 알려지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나야, 절대로 남들 앞에서 내가 글을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어머니. 다나는 영특했습니다. 5살이 되자 양반과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고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다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양반 마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쌀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작년에 미리 쌀을 많이 사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쌀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흉년이
들 것이라는 뜻이로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며칠 후 다나는 어머니 춘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쌀을 좀 사두는 게 어때요? 쌀을? 왜 갑자기? 쌀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사두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춘심은 반신반의했지만 딸의 영특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과연 다나의 예상대로 그의 여름 큰 가뭄이 들었고 쌀값은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춘심은 쌀을 팔아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요. 다나야, 내가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그냥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다나의 영특함은 양반과 사람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진의 부인인 송씨 부인은 다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계집아이, 뭔가 보통이 아니야. 노비 주제의 눈빛이 너무 영특해. 송씨 부인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이경진이 춘심을 범하여 다나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언젠가 화근이 될지도 몰라. 송씨 부인은 다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노비 아이들보다 2배의 일을 시키고 조금만 실수해도 가혹하게 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추운 겨울날 다나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고 명했습니다. 그것도 20통이나 되는 물을요. 예, 마님. 다나는 겨우 7살이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물을 길었습니다. 작은 손이 얼어서 빨갛게 되고 동상이 걸렸지만 참았습니다. 춘심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나야, 어미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은 다 어미 때문이야.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강해요. 다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런 신분에서 벗어날 거야. 반드시. 하지만 어떻게? 노비는 평생 노비일 뿐입니다. 신분제가 확고한 조선에서 천민이 양반이 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다나가 10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3장 관상가의 예언. 이경진의 장남인 이성훈이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같은 고을의 양반과 딸이었는데 이경진은 혼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 혼사는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그런데 이경진의 친구 중 한 명이 조언을 했습니다. 이 참판 혼사 전에 관상가를 불러 신부 집안의 관상을 보는 게 어떻겠나. 요즘 한양에서 유명한 관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더군. 관상가, 그게 무슨 소용인가? 혹시 모르지 않나? 신부 집안에 흉한 기운이 있으면 우리 집안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걸세. 이경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유명한 관상가 허담을 초청했습니다. 허담은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습니다. 그는 40년간 수천 명의 관상을 봐왔고 그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허담 선생,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 어른, 어디 신부 집안을 뵈어야 할까요? 며칠 후 허담은 신부 집안을 방문했습니다. 신부의 관상을 보고 집안 어른들의 관상도 살폈습니다. 신부의 관상은 무난하군요.
큰 복도 없지만 큰 화도 없습니다. 집안도 평안할 것입니다. 다행이군요. 허담은 관상 보기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물을 청했습니다. 물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여봐라, 물 가져오너라. 밖에서 물을 가져온 것은 10살짜리 여종 다나였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허담은 무심코 물을 받으려다가 다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허담은 물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 아이는... 허담은 떨리는 손으로 다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다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마는 넓고 귀하며 귀는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눈은 봉황의 눈이고 코는 담대한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입술은 두터우면서도 단정했고 턱은 원만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10살짜리 여종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하를 다스릴 군왕의 눈빛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은... 선생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허담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관상은 왕후의 관상입니다. 뭐라고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신부 집안 사람들은 모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후의 관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아이는 천한 여종입니다.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관상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이 아이의 관상은 틀림없는 왕후의 관상입니다. 허담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 아이의 이마는 천정골이 발달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귀함을 받은 상입니다. 귀가 어깨까지 내려온 것은 장수와 큰 복을 의미합니다. 눈은 봉황의 눈으로 천하의 어미가 될 상입니다. 코는 담대하고 높아 권력을 휘두를 상입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여종입니다. 어찌 왕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허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관상과 신분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긋난 경우는 제 평생 처음 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운명과 땅의 신분이 충돌하면 반드시 큰 파란이 일어납니다. 저 아이의 인생은 피바람으로 얼룩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어쩌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를 어찌 해야 합니까? 그건 제가 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허담은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저 눈빛을 보십시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허담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주 화려한 궁궐을 보았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천한 여종이니까요. 허담은 신부 집안 주인에게 조언했습니다. 저 아이를 멀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집안에 두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경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탐욕스러운 계략. 이경진은 허담의 예언을 듣고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여종 주제의 왕후의 관상이라니 웃기는 소리로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을 이용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로 왕후가 된다면, 그리고 내가 저 아이의 아비라면, 나는 왕후의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닌가. 이경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탐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 저 아이를 잘 키워서 궁궐에 들여보내면 된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게 하면, 크크크, 내가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나는 여종입니다. 여종이 어떻게 궁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경진은 비밀리에 한양의 권력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략을 세웠습니다. 당시 궁궐에서는 정기적으로 궁녀를 선발했습니다. 양반가의 딸들 중 선택받은 이들이 궁녀가 되어 왕실을 섬겼지요. 만약 다나를 양반가의 딸로 위장할 수 있다면 이경진은 먼 친척 되는 양반가와 비밀 거래를 했습니다. 거금을 주고 다나를 그 집안의 딸로 입적시킨 것입니다. 이 아이를 너희 집 딸로 만들어라. 그리고 궁녀 선발에 내보내라. 하지만 이 어른, 이것이 발각되면 우리 집안 전체가 영모죄로 몰릴 수 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조정에 사람을 심어 놓았다. 절대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왕후가 된다면 너희 집안도 큰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거금과 약속에 혹한 그 양반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나의 어머니 춘심이었습니다. 이경진은 춘심을 불렀습니다. 춘심아, 너는 다나를 낳은 적이 없다. 알겠느냐? 주인 어른. 무슨 말씀이신지. 다나는 이제 양반가의 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궁녀로 들어갈 것이다. 만약 내가 다나의 어미라는 것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춘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인 어른, 제발 다나를 제 곁에 두게 해주십시오. 다나는 제 목숨입니다. 시끄럽다. 내가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하느냐? 이경진은 춘심을 때렸습니다. 춘심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계속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주인 어른. 다나마는 너는 내일 아침까지 이 저택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만약 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일 것이다. 춘심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노비는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춘심은 마지막으로 다나를 만났습니다. 다나야.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누가 때렸어요? 괜찮다, 다나야. 어미는 괜찮단다. 그보다 다나야, 어미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춘심은 다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나야, 너는 이제 양반가의 딸이 될 거란다. 그리고 궁녀가 되어 궁궐로 갈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주인 어른께서 그렇게 정하셨어. 그리고 어미는 내일 이곳을 떠나야 한단다. 안 돼요, 어머니.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된다, 다나야. 너는 너의 길을 가야 해. 관상가 선생님이 말씀하셨잖니. 너는 왕후가 될 상이라고. 다나는 울었습니다. 겨우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왕후 같은 거 되기 싫어요. 그냥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다나야, 잘 들어라. 춘심은 다나의 어깨를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늘이 너에게 큰 운명을 주었어. 비록 지금은 힘들고 무섭겠지만 언젠가 너는 정말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때까지 꿋꿋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하지만 어머니, 그리고 다나야, 절대 잊지 마라. 너는 어미의 딸이야. 비록 세상이 너를 양반가의 딸이라고 부르고 궁녀라고 부르고 어쩌면 왕후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너는 언제나 춘심의 딸 다나야. 어머니. 흑흑. 울지 마라, 다나야. 어미는 너를 믿는다. 넌 강한 아이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춘심은 마지막으로 다나에게 작은 놀이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미가 너를 낳았을 때 만든 거야. 이것을 보면 어미를 기억해라.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것을 보며 용기를 내거라.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있죠? 춘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나를 더욱 꽉 껴안았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춘심은 저택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나는 양반가로 보내졌습니다. 제 5장 궁녀가 되다. 다나는 양반가에서 1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양반가의 딸로서 필요한 예절, 글씨, 바느질, 음악,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다나는 원래 영특했기 때문에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빨랐지요.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한 번 가르치면 바로 익힌다니. 하지만 다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무사하실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나는 11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녀 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궁녀 선발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양반과 딸들이 모였지만 그중 선택받는 것은 극소수였습니다. 먼저 외모를 살폈습니다. 너무 예쁘거나 못생긴 것도 안 되었습니다. 단정하고 품이 있어야 했지요. 다나는 그리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길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빛이었습니다. 또렷하고 영특하며 어딘지 모르게 위엄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이 아이는 충청도 양반가의 딸이라 합니다. 관상이 예사롭지 않은데. 다음은 재능을 시험했습니다. 글씨를 쓰게 하고 바느질을 시키고 예절을 살폈습니다. 다나는 모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글씨가 뛰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단정하고 힘 있는 글씨를 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 재능이 뛰어나구나. 합격이다. 이렇게 다나는 궁녀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나가 처음 궁궐에 들어섰을 때 압도적인 풍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건물들,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래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인 것 같은, 꿈에서 본 그 궁궐이 바로 이곳인 것 같은. 신입 궁녀들은 이쪽으로, 다나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처소로 향했습니다. 궁녀의 생활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왕실 어른들을 시중 들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가혹한 벌을 받았지요. 하지만 다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종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고생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나는 궁궐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녀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다나는 정말 똑똑해. 한 번 말하면 바로 알아듣고 일 처리도 정확해.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침착해.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한 것 같아. 다나는 점점 선배 궁녀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다나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비마마를 가까이서 시중드는 일이었습니다. 제6장 왕과의 운명적 만남. 당시 왕은 선조였습니다. 선조는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군왕이었지만 당쟁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의 처소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다나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궁녀가 실수로 귀한 청자 항아리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안에 담긴 귀한 약재가 쏟아졌습니다. 아니. 그 궁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곡물로 온 것으로 오직 왕실만 쓸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뜨린 죄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당장 내쫓아라. 상궁이 소리쳤습니다. 그 궁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나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뭐야, 내가 누구냐? 소녀 다나입니다. 저 항아리를 떨어뜨린 것은 저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다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궁녀가 떨어뜨렸지만 다나가 대신 책임을 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떨어뜨렸단 말이냐? 예, 죄송합니다. 상궁은 화가 났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를 벌하겠다. 하지만 왕비가 말렸습니다. 잠깐. 저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다나는 왕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왕비는 다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떨어뜨렸느냐? 다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마마. 소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 저 궁녀는 아직 어리고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벌을 받으면 궁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이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벌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비는 다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마음을 가진 아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다나라 합니다, 마마. 다나. 좋은 이름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아름답구나. 이번 일은 넘어가겠다. 하지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감사하옵니다, 마마. 이 일은 궁궐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나는 의로운 궁녀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다나라는 궁녀가 있다고? 예, 전하. 나이는 어리지만 매우 의롭고 영특하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 싶구나. 그 아이를 불러오너라. 며칠 후 다나는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궁녀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 다나, 전하를 뵙습니다. 왕은 다나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겨우 12살짜리 궁녀였지만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두렵지만 당당했고 어리지만 성숙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다나가 고개를 들자 왕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 얼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비범함, 위험,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운? 내가 다나냐? 예, 전하. 짐이 듣기로 내가 다른 궁녀를 위해 거짓으로 죄를 뒤집었었다고 하더구나.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녀가 경솔했습니다. 경솔하다고? 아니다. 그것은 의로운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짐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고 싶다. 왕은 다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학문에 대한 것, 세상 이치에 대한 것. 다나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답변은 깊이가 있었고 왕은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영특한 아이로구나. 앞으로 짐의 곁에서 시중을 들도록 하여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궁녀가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든다는 것은 출세의 길이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궁궐에는 권력 다툼이 치열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과연 다나는 이 위험한 궁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7장 음모와 위기. 다나가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들기 시작하자 궁궐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찌 감히 전하 곁에.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평범한 궁녀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지? 특히 왕의 후궁들이 다나를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다나는 아직 어렸지만 언젠가 왕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나를 미워한 사람은 숙의 정씨였습니다. 정숙이는 왕의 후궁 중 한 명으로 권력욕이 강하고 질투심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다나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저 다나라는 것을 제거해야겠어. 정숙이는 자신의 신복인 상궁을 불렀습니다. 저 아이에 대해 조사해봐라. 분명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신복 상궁은 다나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숙의 마마,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다나는 양반가의 딸이 아닙니다. 뭐라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나는 원래 충청도 어느 양반가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진이라는 자가 거금을 주고 다른 양반가에 입적시켜 양반가의 딸로 위장한 것입니다. 정숙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나는 천민이라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마마. 이것은 대역죄다. 천민이 감히 양반가의 딸로 속여 궁녀가 되고 전하를 속였으니 정숙이는 즉시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복 상궁이 말렸습니다. 마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왜? 지금 당장 고하면 다나만 벌을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나가 전하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려는 순간에 폭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하께서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나는 물론이고 다나를 추천한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역모로까지 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한편 다나는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왕을 시중들고 있었습니다. 왕은 다나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나는 영특할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다나야, 요즘 짐의 마음이 무겁구나. 무슨 일이시옵니까, 전하? 당쟁이 심해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신하들은 각자의 이익만 챙기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 짐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다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가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신하들이 당파를 나누어 다투는 것은 각자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먼저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라 전체의 큰 방향을 제시하시고 신하들이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왕은 다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어린 나이에 큰 식견을 가졌구나. 내 말이 맞다. 왕은 다나를 더욱 가까이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나를 후궁으로 드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정수기가 움직였습니다. 제8장 죽을 고비와 탈출. 어느 날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수기가 왕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목숨을 걸고 아뢰옵니다. 무슨 일이냐? 전하께서 총애하시는 궁녀 다나. 그 아이는 천민입니다. 뭐라고? 왕과 신하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정수기는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다나는 원래 충청도 이경진의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경진이 거금을 주고 다른 양반가에 입적시켜 양반가의 딸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궁녀 선발에 내보내 전하를 속인 것입니다. 이럴 수가.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다나를 불러오너라. 다나는 급히 왕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수기의 폭로를 들었습니다. 다나, 이것이 사실이냐? 다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정직한 아이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전하. 왕은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다나가 천민이었다니. 이것은 대역죄다. 천민이 감히 양반을 사칭하고 궁녀가 되어 짐을 속였으니 당장 죽여야 마땅하다. 신하들도 동의했습니다. 전하, 이런 죄인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경진과 공모한 모든 자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다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녀가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그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경진이 강제로 소녀를 어머니와 떼어놓고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당장 옥에 가두어라. 다나는 옥에 갇혔습니다. 차디찬 감옥 바닥에 앉아 다나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나는 죽는구나.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늙은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쉿, 조용히 하거라, 아이야. 스님은 다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나는 금강산에서 온 도성 스님이라고 한다. 내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다. 제 소식을요? 그렇다. 나는 관상을 볼 줄 안다. 그리고 내 관상을 보니 너는 왕후가 될 상이다. 다나는 쓰게 웃었습니다. 스님, 저는 곧 죽을 몸입니다. 무슨 왕후입니까? 아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왕후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하지만 어떻게? 도성 스님은 다나에게 작은 약 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내일 내가 처형당할 때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나를 믿어라, 아이야. 나는 내가 살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내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나는 망설였지만 어차피 죽을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하지만 명심해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내 인생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도성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다나는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 집행인이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나는 스님이 준 약을 먹었습니다. 집행하라. 칼이 내려오는 순간 다나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었다. 사람들은 다나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은 궁 밖으로 운반되어 무덤에 묻힐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도성 스님이 나타나 다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약초로 다나를 깨웠습니다. 깨어났구나, 아이야. 다나는 눈을 떴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살아있다. 너는 이제 죽은 자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지. 이제 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인생이요? 그렇다. 나를 따라 금강산으로 가자. 그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왕후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마. 다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모든 것을. 학문, 예절,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를. 10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너는 진정한 왕후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제 9장 금강산의 10년. 다나는 도성 스님을 따라 금강산 깊은 곳의 작은 암자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나의 긴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기본을 배웠습니다. 도성 스님은 다나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쳤고 역사를 가르쳤으며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다나야, 왕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다. 백성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세상을 알아야 한다. 다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스님과 토론하고 밤늦게까지 글을 썼습니다. 둘째 해에는 예절과 품위를 배웠습니다. 왕후로서 필요한 모든 예법, 궁중의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지요. 다나야, 진정한 품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항상 자비롭고 공정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해에는 사람을 잇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성 스님은 다나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거라.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다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넷째 해, 다섯째 해.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다나는 이제 소녀가 아니라 숙녀가 되었습니다. 12살이었던 다나는 이제 22살이 되었습니다. 외모도 변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리 예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위와 기품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 준비되었습니까? 아직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남았다. 무엇입니까? 용서를 배워야 한다. 용서요? 그렇다. 너는 억울하게 죽을 뻔했다. 이경진 때문에, 정수계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 너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남아있을 것이다. 다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나야,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한 것이다.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너는 절대 진정한 왕후가 될 수 없다. 왕후는 자비로워야 하고 관대해야 하며 원수조차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명상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다나는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용서는 그들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군요. 도성 스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이제 너는 진정으로 준비되었구나. 10년째 되던 해, 도성 스님은 다나에게 말했습니다. 다나야, 이제 산을 내려갈 때가 되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까? 그렇다. 지금 조선에는 큰 위기가 닥쳐 있다. 그리고 오직 너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무슨 위기입니까? 왕이 중병에 걸렸다. 그리고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다. 너는 이제 돌아가서 내 운명을 완성해야 한다. 다나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스승님, 10년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거라, 아이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왕후의 관상을 타고났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 내 길을 걸어가거라. 다나는 금강산을 내려왔습니다. 10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10장 나라의 위기. 다나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 도성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이 갑작스럽게 괴질에 걸려 위독했고 세자는 아직 어렸습니다. 조정은 후계를 두고 분열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경진이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이경진은 더욱 큰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뇌물과 협박으로 많은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조정의 실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어린 세자가 즉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섭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사실상 이 나라의 왕이나 다름없지. 이경진은 자신의 야욕을 실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성 스님이 미리 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경진, 내 어머니를 빼앗아간 그자,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 했던 그자. 이제 내가 심판할 차례다. 다나는 먼저 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궁궐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요. 문을 열어주시오. 무슨 소리냐? 어디서 온 여자가 함부로. 하지만 다나는 도성 스님이 준 왕실의 비밀 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문장들은 놀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나는 왕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왕은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신하들과 의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왔다. 여자가 어찌 감히 이곳에. 다나는 의연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10년간의 수련으로 단련된 그 모습은 마치 왕후처럼 위엄이 있었습니다. 물러나시오. 제가 전하를 살릴 수 있소. 내가 누구냐? 저는 10년 전 죽은 다나입니다. 뭐라고?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나는 10년 전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여인은 불가능하다. 다나는 죽었다. 죽지 않았소.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소. 그리고 이제 돌아왔소. 전하를 살리기 위해. 다나는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것은 독이다. 누군가 왕께 독을 먹인 것이다. 다나는 즉시 대처했습니다. 도성 스님에게서 배운 의술로 왕의 체내의 독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놓고 약초를 다려 먹이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왕의 안색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눈을 떴습니다. 짐이 살아있는가? 전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신하들이 감격했습니다. 왕은 다나를 보았습니다. 내가 다나냐? 예, 전하. 다나입니다. 왕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어찌 죽었다고 들었는데 긴 이야기입니다, 전하.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나는 왕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걸린 것은 괴질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누군가 전하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뭐라고? 누가 감히?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경진이 있습니다. 다나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도성 스님이 10년간 모아온 이경진의 비리와 음모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왕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경진이 감히 짐을 독살하려 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그는 전하께서 돌아가시고 어린 세자가 즉위하면 섭정이 되어 나라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당장 이경진을 잡아들이라. 제11장 악의 심판. 이경진은 자신의 저택에서 술을 마시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아하, 왕이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때 왕의 금군들이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역적 이경진, 전하의 명을 받들어 내를 잡으러 왔다. 뭐라고? 이경진은 창백해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분명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왕이 어떻게. 이경진은 체포되어 궁궐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은 녹이 충천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경진, 내 죄를 알겠느냐? 전하, 소신은 변명하지 마라. 내가 짐을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가 모두 있다. 왕은 다나가 가져온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경진이 독을 구입한 기록, 궁녀를 매수한 증거, 그리고 음모를 논의한 서신들. 이경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은 다나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다나를 이용하여 짐을 속이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천민인 다나를 양반으로 위장하여 궁녀로 만들고 짐의 곁에 두려 했지. 이경진은 다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네, 내가 어찌 죽었어야 하는데. 다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요. 이경진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하지만 왕은 단호했습니다. 역적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경진, 너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내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내가 착취한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 전하, 이경진은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나는 이경진의 처형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수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권선징악인가? 악은 결국 벌을 받는구나. 처형이 끝난 후 다나는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제12장 어머니와의 재회. 다나는 충청도의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10년 전 어머니 춘심이 이경진에게 쫓겨난 후 숨어 살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앞에 서서 다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고 늙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춘심이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춘심은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다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심은 다나를 보는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다나야, 어머니.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다나야, 내가 살아 있었구나. 어머니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어. 어머니, 저는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춘심은 다나를 보며 놀랐습니다. 10년 전의 어린 소녀가 이제는 품이 있는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나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제는 진짜 양반 마님 같아. 어머니,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다나는 어머니에게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이야기, 도성 스님을 만난 이야기, 금강산에서의 수련, 그리고 왕을 살린 이야기. 춘심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정말로 왕후가 될 수도 있다는 거니?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관상가 선생님과 도성 스님은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나야. 춘심은 다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어머니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강하게 키워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나는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요. 왕께서 저를 궁궐로 다시 부르셨어요. 하지만 다나야, 어머니는 천민이야. 궁궐에 어울리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왕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13장 왕후의 길. 다나는 어머니와 함께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다나를 다시 궁궐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궁녀가 아니라 후궁으로 들이려 했습니다. 다나, 내가 짐을 살려주었다. 그리고 내 지혜와 덕은 다른 어느 여인보다 뛰어나다. 짐은 너를 후궁으로 맞이하고 싶다. 하지만 다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황송하오나 소녀는 후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소녀의 어머니는 천민입니다. 천민의 딸이 어찌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과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짐은 이미 결정했다. 너의 어머니를 양인으로 신분을 올려주겠다. 그리고 너를 정식으로 왕실에 드리겠다. 다나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전하, 하지만 조정의 신하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천민 출신을 후궁으로 맞이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짐이 왕이다. 짐의 결정에 누가 감히 반대하겠느냐? 하지만 과연 왕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 대신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천민 출신을 후궁으로 드리는 것은 조종의 법도를 어기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신분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계명한 신하들은 왕을 지지했습니다. 대감들, 다나는 왕을 살린 은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혜와 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조정은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다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왕후가 되는 길은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설득하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나는 스스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기회를 말하느냐? 소녀가 직접 백성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소녀를 인정한다면 그때 다시 후궁의 일을 논의해 주십시오. 왕은 다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여라. 다나는 궁궐을 나와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제14장 백성 속으로. 다나는 화려한 옷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나는 백성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아가씨는 누구십니까? 궁궐에서 왔다는데 우리 같은 천민을 돕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백성들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의 진심을 느끼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다나는 도성 스님에게 배운 의술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고 자신이 병에 걸릴 위험도 무릅썼습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물러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다나의 헌신적인 모습에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염병이 진정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다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은인이시여,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가씨는 진정한 성인이십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나가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소문이 조선 팔도로 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나를 자비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나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는 비록 천민 출신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성인과 같다. 신분이 무슨 상관인가? 저런 분이야말로 왕후가 되어야 한다. 백성들의 여론이 바뀌자 조정의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던 대신들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함부로 반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15장 왕후의 탄생. 다나를 왕으로 책봉한다. 왕의 선언에 온 조선이 놀랐습니다. 천민 출신이 왕후가 되다니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다나 마마 만세, 자비의 왕후 만세.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다나는 화려한 왕후의 복식을 입고 궁궐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나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나, 오늘부로 너를 왕후로 책봉한다. 이 나라의 어머니로서 백성들을 자비롭게 보살피기를 바란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녀. 아니, 신첩은 목숨을 다해 백성들을 섬기겠나이다. 왕후의 관을 쓰는 순간 다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상가가 예언했던 그 순간 왕후의 관상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다나는 왕후가 된 후에도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궁 밖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춘심을 궁궐로 모셨습니다. 비록 천민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왕후의 어머니로서 대우받았지요. 다나야, 어미는 꿈만 같구나. 내가 정말로 왕후가 되다니. 어머니, 이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강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어느 날, 다나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돌쇠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춘심을 사랑했던 그 착한 남자. 돌쇠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춘심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왕에게 부탁하여 돌쇠와 춘심의 혼인을 허락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돌쇠 아저씨와 함께. 춘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었지만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나는 훌륭한 왕으로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다나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다나 역시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훗날 훌륭한 왕이 되었지요. 세월이 많이 흘러 다나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나는 어린 궁녀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 궁녀는 천민 출신이었고 다른 궁녀들에게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마마께서 부르셨다 하여.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녀봄이라 합니다. 봄이 좋은 이름이구나. 너는 지금 힘들지.
보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마. 소녀는 천민 출신이라 다들 무시합니다. 다나는 보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보마, 신분은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마마, 소녀 같은 천민이 어떻게? 나도 천민이었단다. 네. 나도 너처럼 여종 출신이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고, 하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지. 보미는 놀라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보미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마마, 감사합니다. 소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나는 보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궁궐들을 거닐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성 스승님, 허담 선생님, 그리고 어머니, 저는 제 운명을 완성했습니다. 다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춘심이 10년 전에 준 그 놀이개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관상이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운명을 만드는 것이로구나.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에 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다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 나처럼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왕후의 관상을 타고난 여종, 다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신분이나 환경이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나는 가장 천한 여종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왕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나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10년간 고된 수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나는 왕후가 된 후에도 백성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넷째, 용서와 자비가 복수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다나는 이경진과 정수기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진정한 왕후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운명은 있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관상가는 다나가 왕후의 관상을 가졌다고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은 다나 자신의 노력과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다나처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겸손함과 자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